자, 역시 오늘따라 이렇게 연말 좀 편안하게 댁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는 음악인데 뉴스의 의미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탓이 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올해 10대 뉴스 가운데 하나 보수 정당의 분열 그리고 총선 국면에서의 큰 파란이었습니다. 자,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새누리당 올 총선 때와 그 이후의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선거 참패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오늘부터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이 선거는 이재명이가 당대표가 되면 앞으로 새누리당 집권여당 유니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힘이 빠졌을 때는 등짝을 발로 걷어쳐서 내쫓는 이러한 비정한 정치, 이러한 배신의 정치,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파트너가 아니라 정치적 노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이 분당된 것 올 초고 총선 때 그 공천 파동을 거쳐 지금은 4당 체제까지 왔으니까 참 이게 어떻게 한 해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싶을 정도인데요. 자, 최진 소장님 새로 모셨습니다. 자, 총선 과정 쭉 지켜보셨잖아요. 네. 야, 이 장면, 이거 올해 전국을 가장 갈랐다 싶은 장면 하나 고른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총선 네. 4월 13일 날 개표 당일 네. TV 화면에서 나타난 호남 지역의 네. 지도. 거의 녹색으로 색칠해져 있던 그 부분이 네. 너무 생생합니다. 그때 네. 아시다시피 광주, 전남북 전부 합쳐서 네. 28개의 의석이 있는데 네. 그중에 23석을 무려 국민의당이 석권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광주의 심장부에서 8석인데 네. 모조리 다 국민의당이 석권을 했습니다. 네. 녹색 바람을 일으켰는데 이로써 대한민국의 3당 체제가 들어서고 네. 그리고 호남의 그동안의 1당 체제가 이제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대한민국 정치에 큰 변화를 가져온 일대 전환기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 제가 그 한복판에 있었다는 점에서 너무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네. 여배우 선생님 어떠세요? 저는 그 김무성 대표가 그 후보 등록 직전에 옥새를 가지고 새누리당 당 옥새를 가지고 부산으로 그 날을 시작을 했는데 그건 좀 표현이 좀 천박해서 저는 들고 들고 갔다고 그냥 그러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아까 그 앵커께서 4당 체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네. 그 4당 체제를 갖다가 예고하는 예고편이었다. 네. 그게 바로 그 김무성 대표가 옥새를 들고 간 게 있죠. 네. 친박과 비박의 공천 과정에서 갈등이 그대로 공천에 등록에서 표출된 거 아닙니까? 그게 총선 후에 어떤 그 갈등이 마무리되지 않고 네. 그게 계속 확대되다가 결국 뭐 최순실 사태가 있었지만은 네. 이걸로 인해서 4당 체제로 가는 그 어떤 단초가 되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모양이었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결과 심정숙 차장. 오늘 이제 네. 나온 여론조사인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0% 넘었군요. 그렇습니다. 거의 보수 정당이란 데가 거의 지리멸렬한 수준입니다. 새누리당하고 개혁보수 신당 두 개를 합쳐서 30%가 안 되고요.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무려 4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네. 국민의당까지 합치면 뭐 50%를 훌쩍 넘는 그런 수준인데요. 민주당이 뭔가 선제적으로 잘해서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보수의 분열이라든지 이런 것 네.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건 대선 주자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야말로 내년이면 바로 대선 경선 시작될 것 같습니다만 보수개혁신당, 개혁보수신당이 12% 정도의 지지율을 얻고 있는데 반기문 신당이라는 별칭이 있었을 정도잖아요. 네. 근데 아직 오진 못하고 있네요. 도대체 개혁보수신당은 어떻게 하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모실 수 있는 겁니까? 가능합니까? 반 총장이 일단 첫 번째,
대선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아직 안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개혁보수 신당이 27일 날, 그러니까 다음 달에 창당을 한다고 하거든요. 아직 네. 뭐를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 얘기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창당 이후, 그다음에 그 반 총장의 귀국 이후에나 그 부분들이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네. 지금 보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반기문 총장은 양쪽이잖아. 하나는 개혁보수신당, 네. 아니면 또는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쪽에서 또 네. 모시려고 하는 그 두 가지 움직임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개혁보수신당이 현재 29분의 현역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그쪽으로 가게 된다면 지금 현재 새누리당에서 그쪽으로 움직이겠다고 하는 분들이 무려 40~50분에 해당하거든요. 네. 그래서 개혁보수신당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모시고 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발등의 불이다. 매우 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황교안 국무총리 지지율이 6.6%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죠? 처음으로 놀라운 수치가 네. 그만 예. 나온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20년 이상 계속 검찰을 제가 출입하면서 이제 직접 지켜봐 왔기 때문에 네.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공안 분야를 담당했고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법무부 장관하고 총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제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강성으로 한 거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강성 공안검사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검찰에서 여러 사건들을 처리할 때는 보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법치를 가장 중시하고 또 따뜻하고 합리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번 대통령 권한 대행에서 좀 보여줌으로써 그런 것들이 저기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최진 박사님. 일종의 총리 효과라고 보는데요. 네. 되돌아보면 과거 역대 대선 때마다 반드시 한두 명의 총리가 유력한 대선 주자로 떠올랐었습니다. 네. 과거에 보면 이수영 총리, 그다음에 고건전 총리, 그리고 정운찬 전 총리, 그리고 이번에 이제 황교안 전 총리인데 네. 국민들은 또 정치인보다도 행정가 스타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국정을 원만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사람이 국무총리다라는 그 기대 심리가 있는데 네. 결국 우리 정치판에서 이제 중요한 폭풍이 몰아칠 때 견딜 수 있는 내공 네. 이 부분에 견뎌내지 못해서 총리 출신들이 이제 계속 중간에 도중에 이제 하차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네. 친박, 그리고 강성 친박 이런 분들 지지하는 분들의 네. 어떤 지금 갈피를 못 잡는 민심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그 반기문 총장만 해도 지금 뭐 여러 가지로 곁눈질을 많이 하고 있다. 네. 그리고 황교안 총리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발탁한 인물이다. 좀 전에 말씀하신 거기다가 지금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하고 있다. 네. 그리고 그 강성이다. 네. 지금 이미지는 강성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갈피를 못 잡는 친박의 마지막 네. 의존처다. 그게 6.6% 정도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탄핵 반대 여론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대통령에 대한 강한 지지를 갖고 있는 분이 황교안 총리에게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현재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1위를 다투는 것은 문재인 전 대표죠. 문재인 전 대표가 최근에 있었던 내놓은 메시지 가운데 내년 선거 전국 이렇겠구나 짐작할 만한 대목 몇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써 개헌의 방향과 내용을 특정해서 임기 단축을 말한다는 그것은 저는 촛불 민심과도 맞지 않고 대청산과 개혁을 해내려면 오히려 5년 임기도 짧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임기 단축을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가장 잘 준비된 후보다라는 것은 그냥 객관적인 팩트죠. 새 시대의 처차는 이제는 저의 몫으로, 저의 꿈으로 그렇게 넘어왔습니다. 자,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건요. 이제 문재인 대표가 그동안 이제 쭉 앞서 왔습니다만, 이런 거를 문재인 대표가 더 잘하게 되면은 대선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될 것 같다. 어떤 게 좀 떠오르세요? 제가 한 가지만 짚어보면 네. 일단 보수층에서 봤을 땐 종북적인 자세라고 볼 수 있는 대목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권하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가겠다라는 말이라든지 북한 인권 결의안 할 때 북한에 뭔가 결재를 받았다라는 의혹이 불거질 정도로 뭔가 북한을 우선시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뭔가 문재인 전 대표가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유권자들의 불안감이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표가 지금 할 거는 있죠. 좀 전에 나타난 자막에서 네. 봤다시피 너무 대통령이 된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네. 특히 임기 5년도 짧다. 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럼 보통 대통령 하면 이게 5년이라는 것도 짧으니까 한 번 더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그래서 저는 그런 거야 아니겠죠? 아닌데 네. 그런 식으로 벌써 대통령이 거의 다 됐다는 식의 이미지를 보여주거든요. 네.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오만함 이런 거거든요. 결국은 네. 권력자의 오만함인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도 아까 주지도 봤지만 40몇 프로를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그 후보인 문재인 대표가 저런 식으로 하면은 국민들의 반감이 언제 터져나올지 네. 우리가 계속 선거에서 네. 그 강한 쪽에 견제표를 던진 게 우리 국민의 민심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문재인 대표가 좀 더 겸손한 자세, 네. 그걸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예, 네. 저도 뭐 좀 비슷하지만요. 네. 정말 문재인 대표 집권 전략, 필승 전략은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오른쪽으로 보수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야 된다. 네. 왜냐하면요, 문재인 대표의 지지 세력 같은 진보 세력의 결집력은 아주 단단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보를 하더라도 결국 끝까지 네.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집토끼는 이미 잡았기 때문에 네. 한 토끼를 잡기 위해서 훨씬 더 약간 위험스러울 정도로 보수 행보를 하더라도 좋을 텐데 네. 자꾸 저렇게 이제 왼쪽으로 하기 때문에 네.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일단 오른쪽 우클릭해서 중원을 차지하되 제일 왼쪽에 있는 지지층한테 난 더 이상 문재인 지지 못하겠다. 난 진보에서 좋아했는데 저렇게 바뀌었다니 라는 말이 좀 나와줘야 중원에서 좀 더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과연 내년 가장 앞서 있는 반기문 문재인 반재인 두 후보의 내년도 상반기 행보는 어떨까요?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